유튜브 촬영 이후에 그 다음날 제가 익명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어떤 한 주식 리딩방에서 기관 투자를 개인들의 돈을 모아서 기관과 같이 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투자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방이었는데요. 이 방에 제 이름과 제 프로필을 한 사람이 변호사 이하얀입니다 라고 하면서 변호사로서 추천할 수 있는 투자다 라고 하면서 투자를 유도하는 듯한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제보자분한테 전달받은 자료를 보니까 말을 걸면 안녕하세요 이하얀 변호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변호사님도 이 투자를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투자를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한다든지 본인은 사기 사건을 많이 봤기 때문에 사기가 어떤지 안다, 이건 사기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를 사칭해서 불법 리딩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요즘에 이런 전문직 사칭 사기가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 저는 이런 부분이 문제 될까봐 리딩하지 않는다 이런 거 SNS에 계속 공지하는데요. 그래도 혹시 속으시는 분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주식 투자 못하고요. 제가 한 투자 다 망했고요. 주식 리딩할 수 있는 실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주식 리딩방에서 리딩을 도와주고 있다,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보이스피싱이 성행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보이스피싱 관련된 게 사기로 많이 들어갔었어가지고 초반에는 그것 때문에 늘어간 것도 있고, 최근엔 사기에 대한 고소고발이 적극적으로 늘어났어요. 옛날에는 민사로 해결하거나 개인적으로 해결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개인 간의 금융거래에 있어서 사기 사건이 사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고소고발을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늘어난 측면도 있다라고 보고, 요즘에 전세 사기도 많으니까 사실 사기 사건이 늘어난 것도 전세 사기 영향도 크게 있는 것 같고, 전세 사기가 아직도 사실 계속 있어요. 한참 이슈되고 나서 다들 없어진 줄 아시는데 요즘에도 전세 사기 계속 진행 중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개인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정말 흔한 범죄 유행 중에 하나거든요. 친구나 지인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못하면 그때 이제 사기라고 하시고 고소를 진행하는 거예요. 사기가 되는 경우도 대부분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사기가 돈을 빌릴 때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빌렸으면 사기가 되는 거거든요. 요즘엔 또 그렇기도 해요. 경찰에서 이거는 민사로 해결하세요, 이건 형사 아니니까 민사로 해결하세요 라고 해서 불송치 내는 경우도 많이 생겼습니다. 경찰이 보기에 좀 가볍다고 생각하시는 사건 이런 가볍다기보다는 이게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냐 를 입증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갚을 능력이 없었냐는 통장 잔고 보면 확인이 되잖아요. 근데 통장 잔고는 있었어. 근데 돈을 안 갚는 사유가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나름대로 또 돈 안 갚는 사람은 처음엔 통장 잔고에도 돈이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려고 돈을 빌렸는데 중간에 갑자기 망해서요 라고 말하면서 그럴싸한 또 얘기를 해. 그러면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결론 내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저희가 사건 기록을 보면 저희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게 해결이 돼야 그 의뢰인님을 저희가 방어를 하니까 이 부분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든지 이런 얘기를 짚었을 때 본인은 굉장히 설명을 잘 했다고 생각하시면서 설명을 막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만족하셔. 나를 설득했다고 생각하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말인 거예요. 그런 경우 이제 보면 저희는 이분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어떤 잘못을 했고 빠져나가기 어려울 수 있겠구나를 그때 이제 파악을 하고 같은 걸 여러 번 여쭤보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나중에 이런 부분에 오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주장은 이렇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주장을 유지하겠느냐? 라고 물어보죠. 저희를 속이기는 진짜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도 어쨌든 객관적인 자료들 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저희를 속이기 쉽지 않아요. 객관적인 자료를 뭔가 잘못된 걸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주시면 그럴 땐 저희도 속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로써 감정으로써 저희를 설득하려고 하시면 그 부분은 사실 통하지 않아요. 최근에 보이스피싱 범죄 설계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피해자인데 이 사람도 속았어요. 속아서 여기서 시키는 대로 돈을 어디로 이체하라고 해서 이체하고, 이체 받은 돈을 또 나는 또 다른 데 이체하고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나는 내가 번 수익을 그 사람들이 이제 보통 예를 들어서 코인이나 주식 같은 거 수익을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코인을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속여서 보여주고 이걸 인출하려면 돈을 어디로 보내시오. 이 돈은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내야 인출해줍니다. 하니까 돈을 보내. 그럼 또 어디서 돈이 들어오면 과하 입금됐으니 다시 보내주시오. 그럼 또 이쪽으로 보내. 이런 식으로 중간에 설계돼서 껴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돈 보내게 또 시키거든요. 다른 돈 보낸 사람은 중간에 돈 받은 사람을 사기 방조 이런 걸로 또 고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인데 가해자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요즘 피해자들끼리 민사소송하는 경우도 많고 저희 의뢰인님들 중에도 여럿 있고.
최근에 보이스피싱 같은 거는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온라인으로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로 리딩방 같은 걸 모집을 해요. 처음에 주식 수익이 어느 정도 난다 해서 처음엔 수익을 돌려줘요. 그분들이 굉장한 전문성으로 포장해가지고 내가 어떤 게 있고 어떤 사람은 친분이 있고 얼마를 성과를 냈고 이런 걸 막 현란하게 보여주고 일부 수익을 진짜로 줘요. 그래서 그럼 믿잖아요. 이 믿은 사람이 있는 돈 없는 돈 이제 대출을 해서 와요. 근데 대출도 자의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알려줘요. 어떻게 대출하면 돈 받아올 수 있으니까 만들어서 와라 하면 그 수익을 보고 이제 일단 한번 현혹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속아가지고 투자를 더 하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 돈을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감정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인이나 또 최근에 많이 문제되는 게 연인 간의 사기가 진짜 많이 문제돼요. 사귈 때 내가 지금 뭐가 급해서 얼마만 내가 뭐 나오면 줄게 이렇게 해서 처음엔 10만 원, 그다음엔 100만 원, 1000만 원, 억 단위로 넘어가요. 그런 분들 대부분 뭐라고 하면 우리 결혼할 거니까 내가 결혼하면 이런 거 해볼 거고 뭐 할 거야. 이런 케이스에서 사기 사건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또 많이 있는 게 연인 간의 증여였다. 혹은 단순 차용관계였고 갚겠다라고 한다든지 정말 실제 차용관계여서 갚으면 문제없죠. 근데 이제 안 갚으면서 그거는 그 사람이 나한테 준 거다라고 해버리면 서로 계약서를 쓰지 않잖아요. 그럴 때 어려움 겪는 경우가 많고 뭐 연인, 친구, 지인 이런 사이에서 감정을 이용해서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정말 전문적으로 투자 사기 이런 경우는 정말 그건 이제 전문가들의 영역이에요. 현란하게 뭐 그거를 짜는 거죠. 약정서를. 봐서는 피해자한테 굉장히 유리해 보여요. 근데 거기에 독소 조항이 다 들어가 있고 본인이 빠져나갈 부분을 다 만들어 놓고 서명만 하게 하고 너 서명했잖아. 너가 다 인지했잖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사업을 크게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 사업 크게 해서 자금 융통이 잘 되고 할 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한번 꼬여서 약속한 돈을 못 주기 시작하면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업하다가 잘못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우선은 개인 간의 금융 거래는 사실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게요. 웬만하면 우리가 타인한테 돈을 빌리지 않아요. 다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되는데 지인이나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린다는 건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줘서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금융이 필요하다라는 상황 자체가 왜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은행 가면 되잖아. 의심해보셔야 돼요. 소액일 수 있죠. 뭐 10만 원, 20만 원 금방 줄게 이런 건 이제 뭐 믿고 빌려주는 거니까 그럴 때에는 내가 못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받아야 되니까 기록을 남겨놓으려면 줄 때 이거 빌려주는 거야 언제까지 줘라든지 뭐 그리고 이체할 때 차용금이라고 이렇게 해서 뭐 빌려주는 돈 뭐 이런 식으로 써서 준다든지 해서 기록을 남겨놓으면 나중에 훨씬 유리하죠. 그냥 차용증이 없어도. 변호사들이 그래서 사실 투자 잘 못하고 재테크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고급 정보는 저한테 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사실 믿고 어느 주식 샀다가 여러 번 망해봤거든요. 나만 아는 정보는 없고 내가 알 정도면 전 국민이 다 아는 정보고 과장된 이익을 나한테 주겠다고 약속해요. 왜겠어요? 안 줄 거니까. 안 줄 거니까 말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약속이 너무 화려하다, 약속이 너무 나한테만 유리하다 하면 무조건 의심해 보셔야 돼요. 최근엔 그런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 얼마나 그게 많았으면 구치소 가잖아요. 그럼 변호인이 앉는 자리에 안내문이 붙어 있어요. 최근 접견 피싱이라고 하여 접견을 빌미로 막 안내문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참 유행을 했었어요. 그러면 구치소나 이런 데를 한 번 가시면 딱 한 명만 하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 명 할 때 있어요. 한 번에 4명씩 하고 오고 이럴 때도 있었어요. 사람만 바뀌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교도관님이 변호사님 12번 방해입니다 하면 전 계속 12번 방해 있어요. 계속 이제 끝나면 제가 나갈 때 누구 좀 불러주세요 하면은 저희 의뢰인님이 누구 들어오세요 하면 그 다음 분 그럴 때 있어요. 사건이 몰리고 제가 가서 이제 여러분을 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간 김에 효율을 위해서 한 번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또 그렇게 계속하면 의뢰인들은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만큼 시간을 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래도 개별적으로 가려고 해요. 변호사님 제가 수임하려고 하니까 일단 빨리 들어와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하고 그 변호사 접견 시간을 자기는 그냥 누리는 거야. 여기 나와서 앉아있고 싶으니까 일과생활 하기 싫어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변호사님들이 그 안내도 하도 많이 붙고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선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괜히 선불을 받게 된 게 아닌 게 저희도 많이 당해서 그래요. 그 안에 생활이 물론 당연히 좋지는 않겠죠. 근데 그중에서 또 유난히 심한 곳들이 있어요. 안양교도소 이런 데는 사실 시설이 엄청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있으면 진짜 막 밖에 나가는 시간 이런 거 엄청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게 있대요. 원예라고 해서 풀 같은 거 가꾸고 가드닝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배정이 되면 겨울에도 온실에서 화초를 키우니까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예 그 과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쓴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안에서의 생활이 힘든 건 이해하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타인의 시간과 노력을 이용해서 본인이 이익을 얻는 것은 안 되죠. 코로나를 계기로 접견도 여러 가지 유형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저희가 직접 가는데 서류를 들고 가서 서류를 확인을 하면서 말씀을 나눠야 될 때가 많아요.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얘기를 하려면 직접 가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일정이 안 되는데 지방교도소에 있다, 지방구치소에 있다 이런 경우라면은 화상 접견을 저희가 근처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수원구치소에 가서 이렇게 영상 앞에 있고 의뢰인님은 대구에서 이제 영상 앞에 있어가지고 이게 영상 보면서 하는 거죠. 접견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변호인 접견은 시간 제한도 없고 공간도 그래도 넉넉한 편인데 일반 접견은 10분간의 제한이 있고 딱 칸막이가 있어요. 앞에 그 우리가 영화에 보듯이 막 이렇게 막 두드리고 막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투명한 판이 있고 거기를 마주 보고 하는 건데 그런 게 힘드니까 가족 면회라든지 장소 변경 면회라든지 그런 특별한 접견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려고 막 안에서 많이 노력한다고 해요. 가족 접견이나 이런 거는 그런 칸막이 없이 이제 뭐 시간도 한 20분, 30분 이런 식으로 좀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고 장소 변경도 그 칸막이 없이 이제 뭐 할 수 있는데 어디 다른 데에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뭐 3천만 원 사기친 사람은 뭐 징역 1년 나오고 300억 사기친 사람은 무죄다. 이런 식으로 사기칠 거면 300억 이상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금액이 클수록 사건이 복잡하고 이게 법리적 판단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단순히 300억을 빌려주세요 안 갚는 경우는 많이 없을 거잖아요. 설계를 하고 조직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굉장히 복잡한 방법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분쟁의 소지가 많아서 그리고 법 해석의 경계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사실 그 금액을 다 본인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범죄 수익 환수를 다 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 금액을 다 가져갈 수 있진 않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본인이 주식 투자해가지고 몇백억 횡령해서 그중 대부분을 말렸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환수가 어려워지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할 거면 크게 한 방에 한다 이런 생각하시면 힘들어지십니다. 금액이 5억 미만이면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징역을 짧게 간다? 뭐 이런. 그쵸. 그 피해 금액에 비해서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받는 법정형 자체가 작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굉장한 내 삶에 타격을 입고 피해를 입었는데 특히 전세 사기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사회초년생이 내가 가진 전 재산인데 그걸 다 잃었는데 이 사람이 받는 처벌 너무 미미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법정형 자체가 낮아서 생기는 문제도 있고 경제범죄 자체에 대해서 양형 기준이 좀 낮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어쨌든 피해 회복이 가능한 영역이니까 경제범죄는 피해 회복을 해줬으면 조금 더 선처를 잘 해주긴 합니다. 요즘은 사기 범죄도 피의자 신상 공개를 한다 논의가 있더라고요. 그게 될 것 같으세요? 우선은 쉽지는 않아 보여요. 신상 공개 자체가 어쨌든 또 여러 가지 요건도 검토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아 보여요. 사기 사건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막 온 가족이 같이 와서 상담하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진짜 많아요. 코인 사기로 20몇 억 날린 경우도 있었고 전세금도 너무 크니까 이제 부모님들 다 오셔가지고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사기는 진짜로 어떤 한 개인의 삶에 어찌 보면 정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돈이 있고 없고 차이가 정말 크잖아요. 그것도 내가 투자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사유로 돈이 사라져버리면 그 상실감도 크고 현실적인 문제도 크니까요. 그래서 온 가족이 오셔가지고 상담받는 경우 많아요. 저도 약간 중고나라 사기를 한번 당해봤었거든요. 돈을 입금을 했는데 자기가 뭐 어떻게 돼가지고 뺄 수가 없다. 한 번 더 입금을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뭔가 쎄해지면서 나 당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사기는 자기가 돈을 직접 건네줬다는 거에 대해서 자책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사기 피해자가 그걸 본인이 막기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작정하고 사기 치려는 사람을 이걸 알아채고 막아내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아요. 조심은 해야겠죠. 조금이라도 뭔가 일반적이지 않다 싶을 때에는 검색해보고 뭐 알아보고 하면 방지하기는 쉽죠.
그런 게 있어요. 뭐 인천 무슨 팀, 어디 무슨 팀 해가지고 조직들이 어떤 지역에 그 부동산하고 또 결탁을 해가지고 아예 한 번에 쫙 이렇게 들고 나가고 어느 지역 가서 쫙 들고 나가고 이런 게 많았어요. 피해자가 많이 있었던 게 그 지역에서 특별히 활동하시는 가해자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많고 아무래도 만약에 빌라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취약한 구조에 있는 경우도 많고 사기 피해에 있어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증금 반환 청구하고 만약에 이게 경매 넘어가면은 본인이 이제 경매에 참여해가지고 돈 받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법적으로 임차인은 다 보호받을 수 있어요. 승소할 수 있고 권리가 다 있다는 걸 인정해줘요, 법적으로. 그런데 현실적인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권리가 있다고 아무리 법원에서 인정을 해줘도 이걸 강제 집행할 상대방의 자산이 없으면 그걸 가져오는 게 너무 어려워져서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보증보험 가입을 꼭 해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전에. 돈 없어 배째라 이러면은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이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게 뭘 강제 집행하려면 집행할 게 있어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판결문이 있으면 10년 동안 그 사람의 자산을 계속 압류 추심할 수 있는데 자산을 계속 본인 이름으로 안 만드니까요. 가족 명의로 뭐 자산 만들고 이러면 피해자들은 그걸 보면 정말 화가 많이 나시는 거죠. 가해자도 변호해보신 적 있을까요? 전세 사기 가해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큰 일을 벌이는 건가? 보통 어떤 경우가 많냐면 너 이거 한 건 네 명의로 바꿔주면 내가 1,000만 원 줄게. 네 명의로만 갖고 있다가 나중에 너 그냥 파산하면 돼. 이런 식으로 알려줘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그냥 단순히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당장 1,000만 원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얘기할 때 문제가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줘요. 그 조직에서 이렇게 해도 너 나중에 파산하면 너는 문제될 거 없어. 그냥 그 돈 쓰고 나중에 넌 파산해. 아니면은 나중에 우리가 뭐 해결해 줄게. 너도 다른 사람한테 팔면 돼. 이런 식으로 알려주니까 그 중간에 명의 대여자분들은 아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접근해서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죠. 물론 그분들도 사실 아실 거예요. 본인이 했을 때 피해자가 생긴다라는 사실을 아실 텐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필요한 돈이 있으니까 가해를 저지르시는 거예요. 오늘은 사기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우선 사기 사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한테 너무 유리한 제안, 너무 화려한 말솜씨, 너무 화려한 전적 이런 거를 보여주면 의심하시는 게 좋고요. 조금이라도 일반적인 상황과 다르다 하는 경우에는 꼭 찾아보시고 주변에 확인해 보신 다음에 실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한테만 오는 기회에 잠깐 기다리라고 해도 정말 기회면 기다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을 내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에 휩싸여서 더 큰 실수를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